2008년 12월 스웨덴에서 발생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스 러스템이라는 이름의 프로듀서가 있는데요. 카메라 한 대와 몇 장의 서류를 가진 채 외딴 산속에 위치한 어느 병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한스가 찾아간 병원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폐쇄병동이라 주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중 정신적인 문제로 감옥에 갇히기보다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는 환자를 수감하는 장소였어요. 잠시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기분이 든 이 한스는 서둘러 병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 어떤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문을 열어보니 방 안에는 두 명의 건장한 남자들 사이에서 감시를 받고 환자복을 입은 채 앉아있는 또 다른 남성이 한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스가 도착을 하자 감시 중이던 사람들은 밖에서 나가 기다리겠다며 환자복 차림의 남성을 두고 사라졌어요. 방 안에 단 둘이 남게 된 겁니다. 먼저 말을 꺼낸 쪽은 의외로 이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남성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아서 반가웠다며 한스를 맞이해줬던 거죠. 한스는 자신이 현재 토마스 퀵이라고 불리는 인물에 대한 다큐멘터리 촬영을 준비하는 PD라는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응해줘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죠. 자신의 일대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는 말에 이 남성은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복 차림의 이 남성이 바로 한스가 제작하고 싶어하는 다큐멘터리 당사자인 토마스 퀵이라는 사람이었죠.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 토마스 퀵이라는 사람은 범죄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체포 뒤 정신감정을 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스라는 사람은 이 토마스 퀵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느라 자료 수집을 위해 이 당사자를 인터뷰하러 온 것이고요. 그러면 토마스 퀵은 대체 무슨 일을 했었길래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신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방송국 PD를 만나 촬영 대상까지 되었을까요? 이 인터뷰 내용은 토마스 퀵이 저지른 30년 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80년 스웨덴 샌드벨에서 11살 남자아이인 요한 아스플란드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요한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집 앞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며 4분 정도를 혼자 서 있었는데 이 사이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너무나 짧은 순간에 발생한 요한의 실종 사건에는 목격자나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요한의 부모는 아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 목격자를 찾았고 이 사건은 곧이어 언론에 보도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스웨덴 최대의 미스테리 유괴 사건으로 한동안 풀리지 않은 채 미궁 속에 남게 되었죠.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은 13년 만인 1993년에 범인을 검거하면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 바로 정신병원에서 인터뷰 중인 토마스 퀵이었죠. 토마스는 자신이 요한 아스플란드를 납치한 뒤 살해했다고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진술로 밝힌 사건 정황으로는 혼자 집 앞에 나와 있는 요한을 토마스 퀵이 지나가다 발견을 했고 그대로 차에 태워 납치한 후 산으로 데려갔다는 것이었어요. 이 와중에 납치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토마스가 손으로 아이 목을 졸라 살해했고 시신을 토막 내 야산과 강기슭에 나눠버렸다고 밝혔는데요.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와서 당당하게 이 아이를 납치한 뒤 살해했다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 토마스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 경찰은 이 내용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술한 장소에서는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 토마스 퀵은 사라진 요한 아스플란드의 배에 흉터가 있고 오른쪽 엉덩이에 큰 점이 있다는 것과 같이 가족이나 범인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요한의 신체적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만약 토마스가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면 이런 세부적인 사실은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경찰은 토마스의 진술을 믿어줄 수밖에 없었고 모든 진술 내용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미스테리한 미해결 사건으로만 남아있던 요한 아스플란드의 실종과 관련된 납치, 살해, 시신유기를 저지른 범인이
토마스 퀵이라면서 공식 발표를 하게 되었죠. 요한 아스플란드의 실종 사건은 이렇게 토마스 퀵의 자백으로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계속해서 경찰들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연이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살해한 사람이 이 요한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술에 따르면 토마스 퀵은 1964년부터 1990년 사이에 스웨덴과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를 다니며 총 3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밝혔는데요. 스웨덴 최대 미스테리인 아동 실종 사건의 진범이 그동안 유럽 곳곳을 돌며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이었다는 소식에 스웨덴 언론은 뒤늦게 토마스 퀵을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심은 1994년부터 시작된 7년간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어요. 2001년에 열린 토마스 퀵의 마지막 재판은 스스로 자백한 30건의 살인사건 중 총 8건의 사건에서만 유죄가 인정되는데요. 아마 그 사건이 오래돼서 제대로 된 증거가 남지 않았을 것이고 있는 것이라고는 당사자의 진술뿐이기 때문에 나머지 22건 이상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8건으로만 유죄를 받았지만 토마스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도 판단됐어요. 그래서 감옥이 아닌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으며 20년간 수감 생활을 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산속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오게 되었던 거죠. 이때 유명 언론인이었던 한스 러스템이 토마스 퀵의 최종 재판을 접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한스는 토마스가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자백한 요한 아스플란드의 사건을 시작으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를 돌며 저질렀다는 모든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를 꼼꼼하게 시작했어요. 이 자료 수집만 무려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병원에 갇혀있던 사건의 당사자와 마주 앉아서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토마스 퀵은 자신의 이야기를 신나게 털어놨어요. 하지만 막상 토마스 입에서 사건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이상하게도 한스 러스템의 표정은 묘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마치 대단한 업적이었던 것처럼 늘어놓는 토마스의 이야기에 적당하게 반응을 해주면서 마치 한스가 나는 이미 너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 라는 눈빛으로 토마스 퀵을 바라봤던 거죠. 한참 혼자 떠들던 토마스는 맞은편에서 한스가 마치 결말을 알고 있는 이야기를 억지로 다시 듣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기분이 조금 상했다 그래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범행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하지 않겠다면서 인터뷰를 거절했죠. 그런데 토마스의 입에서 사건에 대한 진실이라는 말이 나오자 한스가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돌변했죠. 방금 전까지 이야기를 들을 때와는 다르게 토마스를 향해 얼굴을 가까이 내밀었고 어떤 남자의 이름 하나를 꺼내는데요. 이 이름을 들은 토마스 퀵은 깜짝 놀라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스투레 베르그윌. 그동안 토마스 퀵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살아온 이 남성의 진짜 이름이었어요. 토마스가 그동안 숨겨온 것은 자신의 본명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퀵으로 가짜 이름으로 약 30년간 여러 나라를 돌면서 30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유죄를 받았고 연쇄살인마로 큰 주목을 받던 모든 범죄 행각들이 사실은 일어난 적이 없던 가짜 범행 자백이라는 겁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살해했다던 30명 이상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고 자백한 범행 일체는 모두 거짓이었어요. 이 사진이 어린 시절의 토마스 퀵, 실제로는 스투레 베르그윌의 사진입니다. 1950년 4월 26일 핀란드의 쇼스나스에서 태어나서 6명의 형제들과 자랐다고 합니다. 이후 스투레는 10살이 되기 전 스웨덴 팔룬이라는 도시로 이동해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심이 깊었던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스투레가 항상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문제아로 자랐고 성인이 되면서 토마스 퀵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마약이나 폭력, 남자아이를 성추행하는 범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가족들과 멀어지게 됐죠.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다 보니 어느새 41살이 돼버렸어요. 1991년이었는데 한 가정집에 무장을 한 채 강도로 침입해서 자고 있던 일가족을 흉기로 협박하다가 경찰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미 상당한 전과가 있던 데다 마약 상습 복용과 분노 조절 장애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경찰은 스투레를 정신치료시설에 보내는 것으로 이 무장강도 사건을 마무리 져버립니다. 그렇게 약 2년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스투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날 큰 회의감을 느꼈다 그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미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마약에도 중독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처지까지 와버렸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조용히 갇혀 사느니 이왕이면 최악의 살인마라는 타이틀이라도 얻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스웨덴과 주변 국가에서 발생한 미해결 살인 사건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2년간 공부를 한 스투레는 1993년이 되자 정신병원에 자신을 살피러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경찰관을 만나서 예전에 일어난 요한 아스플란드의 실종 사건 범인이 자신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토마스 퀵의 가짜 범죄 자백 사건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자백만 가지고 30건이 넘는 살인사건의 범인이 모두 이 스투레 베르그윌이라고 판단했는지가 궁금해지실 텐데요. 토마스 퀵이 첫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1964년부터 1990년까지는 그 당시가 과학수사가 별로 발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미흡한 시기였죠. 그래서 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확실한 증거나 목격자에 의존을 했던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사건 해결이 아주 힘들었었죠. 이런 상황에서 범인의 자백은 경찰 입장에서 아주 반가운 일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토마스 퀵이 자백한 대부분의 사건은 오랫동안 경찰이 곤란해하던 미해결 사건들이었던 데다 자백과 사건 정황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니 토마스를 범인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럼 여기서 다시 생기는 의문점이 토마스 퀵은 어떻게 각 사건마다 경찰마저 속일 수 있는 거짓 정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기록에 의하자면 토마스 퀵은 당시 막 유행하기 시작한 수사 기법 중 하나인 기억 회복요법을 통해서 각 사건에 관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 회복 요법이란 최면 요법의 일종인데 무의식 상태에서 질문을 통해 잊혀진 기억을 되살리는 이 심리 치료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기억 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가진 환자들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드물게 이런 해리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의 범죄를 밝히기 위한 상황에서도 사용이 된다 그래요. 이미 범죄자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토마스 퀵에게 이 기법이 사용됐던 겁니다.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부실한 면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모로 토마스 퀵에게는 운이 좋았던 기회였죠. 머리가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질문을 듣고 어떠한 대답을 유도하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줄 수 있었던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스스로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모든 대답이 자신들이 조사해왔고 예상했던 모든 정황과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틀림없는 범인이라고 확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도 이것과 비슷하게 진행이 됐어요. 제대로 된 증인도 없었고 발견된 증거라고는 1988년에 노르웨이에서 실종되었던 테레사 요한슨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뼈 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토마스 퀵의 진술은 모든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1994년에 열린 토마스 퀵의 재판은 7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열린 2001년 재판에서는 비교적 토마스의 범죄가 확실한 것으로 의심되는 8건의 사건에서만 모든 배심원들이 유죄를 선고했고요. 하지만 토마스 퀵이 횡설수설하거나 발작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판사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병원에 갇혀서 20년간 치료받으라는 최종 선고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토마스 퀵은 말 몇 마디만으로 그동안 계획해온 단 한 사람도 살해하지 않은 채 30명을 살해한 최악의 살인마가 될 수 있었죠.
꼬리가 길면 잡힐 수밖에 없겠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토마스 퀵의 증언과 실제 사건 진행 상황에서 모순되는 점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프로듀서인 한스 러스템은 토마스 퀵 사건이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을 듣고 이 사건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이 호기심을 풀기 위해서 토마스 퀵 일대기에 관한 다큐멘터리 촬영을 계획했고, 무려 7년간 토마스 퀵이라는 인물과 숨겨진 진실을 알기 위한 조사를 하며 결국 토마스가 가짜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한스가 알아낸 토마스 퀵 살인사건들의 모순점은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다 비슷했는데, 먼저 토마스 퀵이 최초로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는 1964년에 벌어진 토마스 블룸그렌의 살인에서부터 여러 모순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토마스 블룸그렌은 큰 키에 체격도 좋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또래보다 작은 편에 속한 토마스 퀵에게 공격당했고 살해당했다는 것은 의심해 볼 만한 정황으로 충분했던 거죠. 거기다 자신이 살인을 했다던 시간에 사실 토마스 퀵은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던 것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밝혀집니다. 첫 사건부터 알리바이의 불일치가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건에서도 토마스는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한 사건 발생 시간에 여동생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심지어 노르웨이에서 살해했다고 주장한 2명의 아이들은 생존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르웨이까지 건너가서 실제로 생존해 있는 가짜 희생자들까지 만나고 온 한스는 결국 토마스 퀵이라는 인물이 모든 사건을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토마스 퀵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뒤졌는데 그동안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지를 찾아봤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기록을 발견하게 됐죠. 토마스 퀵이 기억 회복 치료요법을 통해서 경찰 조사 당시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이 벤조디아제핀을 일정량보다 더 많이 투약받고 있다는 기록을 본 건데요. 벤조디아제핀이 주로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불면증, 발작 등의 정신적인 문제에 치료되는 약으로 쓰입니다.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도 있지만 단기적인 부작용으로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는 약물이라고 그래요. 이것으로 한스가 토마스 퀵이 벤조디아제핀을 투여받은 후 그 부작용으로 인해 자신이 스스로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과 충동적인 거짓 자백을 늘어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한스는 토마스 퀵의 사건들이 가짜로 만들어졌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스트로 베르그윌을 직접 만나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로 한 것이 마지막 다큐멘터리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 도중 토마스 퀵으로 알려진 이름을 본명인 스트레 베르그윌이라고 부르면서 그동안 자신이 알아낸 몇 가지 사실들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지막엔 스트레에게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동안 토마스 퀵으로 자백한 내용이 진짜인가, 아니면은 한스 러스템 자신이 조사해온 내용이 진실인지를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봤던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 당시에. 한스 러스템의 인터뷰가 성공적이었어요. 모든 사실이 들통난 스트레 베르그윌은 그동안 토마스 퀵으로 살아온 가짜 신분을 버렸고 다시 본래 자신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퀵이었던 스트레 베르그윌은 2009년에 토마스 퀵 연쇄살인범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자신의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그동안 저질렀다고 자백한 범죄 사건들이 사실은 거짓이었다고 밝히게 됩니다. 이어서 자신이 범인으로 인정된 8개의 살인 사건에 대한 무죄를 밝히기 위해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 무죄 소송을 맡은 스트레의 변호사는 당시 검찰이 중요한 수사 자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고 당시 토마스 퀵이 약물에 취해 있었다면서 8개의 사건에 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어요. 2010년 3월에는 스웨덴 법의학자에 의해 스트레가 범인이라며 경찰이 제시했던 증거 중 하나인 1988년에 실종된 테레사 요한슨의 뼈 조각이 사실은 판자 조각이라고 밝혀냅니다. 2013년 7월 30일 이렇게 유죄를 받았던
토마스 퀵은 판결을 받았던 8건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다시 무죄 선고를 받고 완전히 자유의 신분이 됐어요. 그렇게 토마스 퀵이라는 가짜 이름을 버렸고 원래 이름인 스툴의 베르그 윌이 되어서 자신을 기다려준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한 남자의 거짓말에 스웨덴 사법부 전체가 놀아나버린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스툴의 베르그 윌은 현재 68살의 나이로 어떠한 치료도 필요 없을 정도의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토마스 퀵의 자백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형제들과 함께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 자백을 했던 실제 사건들의 범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종료되면서 영원한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스웨덴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스툴의 베르그 윌의 거짓 자백 사건 파일이었습니다.